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4년 12월 19일에 건축물 해체 계획서에 관련된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이나 해체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실무에 많은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자료 배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건축물의 해체 공사에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집과 위반 건축물, 가설 건축물에 관련된 해체 허가나 신고 여부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법 해체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체 계획서에 관련된 2개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사례집이 있고요. 그리고 검토 매뉴얼에 2개 자료가 발간됐습니다. 여기 검토 매뉴얼 자료집에 질의응답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해체 계획서와 해체 감리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 해체 공사 현장 점검 가이드북이 발간됐는데요. 해체 감리하신 분들은 해체 공사 현장 점검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 발간 사례집을 보니까요. 작성 및 검토 사례집에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사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건축 설비의 이동, 작업 순서, 해체 공법, 구조 안전 계획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작성 및 검토 사례집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검토 매뉴얼에는 보다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항부터 해서 사전 준비 단계, 건축 설비의 이동, 작업 순서 해체 공법, 안전관리 대책과 환경관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매뉴얼을 꼭 살펴보시고 24년 12월에 발간됐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례집과 검토 매뉴얼 그리고 현장 점검 가이드 파일을 다운받으시려면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기술 정보가 있습니다. 기술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기술 자료실이 있거든요. 기술 자료실에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사례 매뉴얼 그리고 현장 점검 그 관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다운받으셔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체 공사에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관련된 해체 신고나 해체 허가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5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공사를 하다가 준공이 안 났습니다. 여기서 사용 승인이란 말은 준공입니다. 준공되기 전에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법,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철거, 해체 감리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법이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예전에는 건축법에 있었는데 이게 건축물 관리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체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건축물 관리법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건축물을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준공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건축물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도 건축물 공사가 다 끝났는데 건축주에 문제가 생겨서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 나고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건축물을 철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구조 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내용 등을 종합해서 검토했을 때 사용 승인 전에 건축물은 동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 승인 전에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볼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질의응답을 보니까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법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나오는데요. 다만 사용 승인 전 건축물로서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건축물의 해체일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공사를 해서 다 완공을 했는데 준공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중요한 부분이 사용을 했느냐 사용을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준공이 나지 않고 사용을 했다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고, 준공이 나지 않았고 사용한 적이 없다면 건축물 관리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면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의 핵심은 준공이 나지 않았더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면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다면은 건축물 관리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고 다른 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의 경우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먼저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고요. 임시 사용 승인은 건축법 시행령 17조 2항에 따라서 건축주가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잠실에 롯데타워가 있는데요. 저층부는 상가죠. 상가가 공사가 다 끝났고 상층부는 공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층부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법적 요건을 보고 일부분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그 임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해체를 하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다만 임시 사용 승인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다. 자, 그러니까 사용 승인 전 건물과 또 임시 사용 승인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 건축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은 건축물 관리법에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 공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공사는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러분, 도심을 가거나 지방을 가다 보시면 건축물이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가 어렵고 불경기다 보니까 또 건축물을 공사하다가 중단된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그 물건을 매입을 해가지고 새롭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답변을 보시면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 승인 전 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는 해체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법을 봐야 되느냐?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나 건축법 등에 따라서 해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방치 건축물 정비법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거를 약자로 해서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이 2014년 5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관리법이 아니라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건축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사용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사용한 적이 있다면 해체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을 해체할 경우에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지금 대한민국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을 가다 보시면은 빈집이 너무나 많고요. 시골 지역에서도 빈집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빈집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같은 경우도 좀 다른 조치가 있어야만 해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빈집을 해체하고자 해도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시골의 빈집 같은 경우도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허가권자 같은 경우에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우리가 빈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조사를 하고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빈집이다. 자, 이런 빈집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42조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해도 집 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은 그냥 빈집으로 방치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빈집도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단층짜리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해체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인데요. 위반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에 위반 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가설 건축물도 많고,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 즉 건축법이 196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그런 집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도 해체를 할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물관리법 30조 1항에 따라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건물주라든가 관리자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말하므로 위반 건축물, 가설 건축물 등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 가설 건축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철거를 하려면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현장에서 해체와 관련된 질의회신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요한 질의응답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철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잘 살펴보고 예산도 잘 챙겨보시고 기간도 잘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신고와 해체 허가 대상에 관련된 주요한 질의예신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 해체공사 질의회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2월에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련된 주요 질의답변 그 내용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체공사에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에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건물주와 관리자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법적 요건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5개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독해서 해체공사에 관련된 주요 답변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장 굴뚝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인허가 대상인지, 이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공장의 굴뚝 같은 경우를 철거한다. 자, 공장은 놔두고 굴뚝만을 철거를 할 때에 이 부분이 해체 허가 대상인지 질문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해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을 보시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 허가권자의 허가나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큰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굴뚝이 건축물이냐 아니면 건축물이 아니냐, 이 내용이 주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법의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 다음이 중요한 문구인데요.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장의 굴뚝이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문구가 뭐냐면 이에 딸린 시설물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 건축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면은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예외 조항이 나오는데요. 건축법 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법 3조 1항을 보면은 건축법에 적용 안 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문화유산, 철도 관련 시설, 고속도로 징수시설, 수문조작실, 컨테이너 간이창고,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설물을 규정하는 법을 따로 적용받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든가 철도 관련 징수 이런 내용들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체 관련된 부분도 적용을 안 받는다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이 계속 나오는데요. 건축물이 아니거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닌 경우 또는 맞는다고 하더라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이 아니면 해체 신고 대상이 아니고,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에 딸린 부속시설이 아닌 경우나,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건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체 신고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장의 굴뚝이 시설물이 맞다고 하더라도 굴뚝만을 철거하는 것이 건축 행위도 아니고 대수선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멸실이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체 허가 신고 대상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공장도 철거를 하고 굴뚝도 철거를 한다면은 당연히 해체 허가 대상이 들어가는데, 공장은 그대로 놔두고 굴뚝만 철거할 경우에 이 부분은 건축도 아니고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체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굴뚝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예외 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면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는 굴뚝 등 공작물에 한정해서 필요에 따라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굴뚝만을 철거할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공고사항이 나와 있죠. 공고사항.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면서 공작물에 한정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 조항만 보더라도 단순히 굴뚝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컨테이너 간이창고 시설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 임대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임대하는 그런 사업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컨테이너나 또는 두 컨테이너를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대상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 채 반출하게 되면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자를 판단하는 근거에 관련된 문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서 관리자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관리자는 건물주죠. 건물주.
건물주가 관리자가 되고, 건물주와 또 관리회사, 또 위탁회사와 계약한 그 회사도 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이 건축물 관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만 해체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로 규정되는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건물주나 관리회사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관리계약을 통해서 건축물을 관리 책임을 한다면 관리자로 본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건물주라든가 이 회사가 아니고 건물이 조금 복잡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뭐 경매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민법상이나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조금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등의 사항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권리 관계, 이 부분은 건축물 관리법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그러니까 민법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신탁법이라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 법원의 판결문 등에 관련된 이런 법률에 따라서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부분은 재산권 처분이 건축물 해체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문제가 있다든지 관리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렸을 때 그 판결에서 승소한 사람이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다면은 이 부분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건축물 관리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 외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 2조 1항 7호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소를 해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주요 구조부 해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여기 건축물관리법 30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보시면요. 해체 신고 대상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해체 신고 대상, 그리고 해체 신고 대상이 아니면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를 받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건축법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해체 신고 대상이다. 해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게 되면은 해체 허가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주요 구조부 해체가 아니면 신고 대상으로 가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체 신고와 해체 허가는 업무 진행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래서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구조부 6개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분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 대상이다. 해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게 된다면은 해체 허가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6개 중에 하나라도 해체를 한다면은 그거는 해체 허가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해체 감리자 같은 경우는 해체 감리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고 신고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체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자 명단에서 랜덤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지정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3자가 나와서 감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물 관리법에서 보시면 해체 허가 대상이더라도 건물주나 관리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먼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31조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3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에 관련된 시행령 91조의 3,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법령의 해석상 6층 이상인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해체 감리자 지정 요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6층 이상인 건축물 경우에 해체 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요청을 하는 거죠? 건물주가 허가권자,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한테 해체 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층 이상 건축물, 그리고 3층 이상이면서 필로티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그 조건이 뭐냐?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건축사가 해체 감리자 명단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건물주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법 문구를 보시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3조에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쉽게 요약해서 말을 하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21조 6항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 91조에 나와 있는 1호, 5호의 건축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관련해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를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건축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앞서 살펴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3조에 건축물을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1조 6항 각 호의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21조 6항을 보면은 여기서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든가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이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좀 특수한 건축물입니다. 특수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감리자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1호와 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1호가 뭐냐? 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6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5호,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건축물을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는 자, 즉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나 또 기술사 사무소에 등록한 건축구조 기술사 같은 경우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한 사람이 해체 감리자 명단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러한 건축물들을 철거를 할 때에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을 감리자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허가권자에게 요청을 하면은 이 허가권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업무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건물주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즉 첫 번째는 신고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건물주가 바로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6층 이상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체 감리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보시면은 6층 이상 건축물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에 관련된 법적인 규정을 질문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 관련된 답변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된 규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시면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라서 층수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제외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층수에서 빼겠다. 이런 부분인데 건축법에 따른 6층 이상 건축물의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하층은 층수 산입에서 제외를 합니다. 층수 산입에서 제외를 한다. 그리고 옥상 부분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 건축물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에 관련된 높이 규정을 따라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말씀드리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그 층수를 산정한다. 이 내용도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질문은 6층 이상 건축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 요건, 즉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 해체에 관련된 질의외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24년 12월에 발간한 해체 질의외신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질의외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질의외신 5개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해체 질의외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를 해체할 경우에 해체 허가 여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대수선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외벽의 마감재를 수선할 때 대수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010년 12월 3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에 허가 신청을 한 건물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건물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2010년 12월 30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래된 건물, 그러니까 2010년이면 벌써 15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건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 질의외신 시간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건물의 외벽은 그대로 있고 내부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답신을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법에 해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에 관련된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해체에 관련된 정의를 보면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이 나옵니다. 대수선. 보통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리모델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은 신축, 재축, 개축, 증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그리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파괴가 나오고요. 절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파괴와 절단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해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해체의 정의가 되겠는데 영상 후반부에 국토부에서 좀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허가라든가 신고를 적용하지 말고 파괴와 절단이 없다면은 이거는 해체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파괴와 절단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에 관련된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대수선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건축법 해설에서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력벽을 해체한다든가 슬라브를 자른다든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들어가는데, 이게 대수선이 건축인이 아니라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이거는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게 국토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인테리어 공사와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비내력벽입니다. 비내력벽.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로 된 그런 벽,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다가구 주택에서 세대 간의 경계벽을 내력벽으로 만들어서 그 내력벽이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주요 구조부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내력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내력벽이면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비내력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이렇게 벽을 만드는데 화장실 벽을 조적으로 쌓아서 이렇게 벽을 구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 벽이 비내력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부분이 대수선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왜 여기서 대수선이 중요합니까?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하려면 대수선에 해당이 되면은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나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3조의 2, 5 및 8호에 해당하는 비내력 벽체에 한정하여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질의외신을 보게 되면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은 해체 신고 대상이나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2024년 12월에 나와 있는 최신 해체 질의외신을 보니까 두 가지에 한정해서 해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조의 2, 5호와 8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5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해서 비내력벽을 설치를 했다면 이 부분은 해체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이 경계벽은 이제 두 세대를 경계하는 그 벽이겠죠. 그 경계벽이 내력벽이 아니라 비내력벽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두 개 조건에 한해서 해체 신고 대상이라고 보는데, 방화구획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이 비내력벽이더라도 해체 신고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에 다가구 다세대를 근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벽들을 다 해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래된 건물에서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경우에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즉 주요 구조부라든가 벽을 해치지 않고 마감재를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타일을 붙였는데 그 타일을 제거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스토코를 한다든지 석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오래된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답신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해체에 관련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수선이 해체에 해당이 되고요. 리모델링도 해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괴하거나 절단, 제거하는 것이 해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해체의 정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 마감재는
마감재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나 건축법 시행령 3조 2에 따라서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마감재를 해체하는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게 뭐죠? 2010년 12월 30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접수하는 겁니다.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신고를 접수하는 건데 그 건축물에 한해서 외벽의 마감재를 증설 또는 해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해체하는지 그 면적에 관련된 제한이 없습니다. 조금만이라도 해체한다면은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증가를 해도 해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벽면적에 30제곱미터 이상, 즉 대략 한 9평 정도 되는데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수선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변경 같은 경우는 타일을 이렇게 석재로 변경한다든가 뭐 타일을 떼내고 모노와이드 브릭 타일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도 변경이잖아요. 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는데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허가 신청을 한 그 건축물에 한해서는 외벽의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증설하거나 또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은 뭐에 해당이 된다?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보고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12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12월 29일까지 허가를 접수한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벽의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증설해도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건축법 52조 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까다롭게 또 한 번의 조항을 말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52조 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마감재료에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바로 52조 2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건축법 52조 2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항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방화할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져야 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대통령령이 뭐냐? 시행령 6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61조 2항을 보시면 첫 번째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동, 그리고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건축물에서 20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같은 경우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써야 된다. 이 부분이 시행령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용도들이 나오는데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이 부분은 상업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3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방화의 지장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인데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이 내용도 외벽의 마감 재료가 방화의 지장이 없어야 된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공장과 창고 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건축물이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물로서 외벽의 마감 재료를 해체한다면은 뭡니까?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 2010년 12월 30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건축물, 즉 3층 이상의 건축물과 다세대 다가구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그런 건축물, 이 내용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2층의 건물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1층의 필로티가 아닌 건물들, 그러니까 2층 이하이면서 1층이 필로티가 없는 건축물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조그마한 근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해당되는 건물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 용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외벽의 마감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외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은 대수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들은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질의외신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12월 30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더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한다면은 대수선에 해당된다, 이런 답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분명히 국토부 해체 질의회신집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 답변 마지막에 이렇게 단서조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체라는 것은 건축물의 전체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하고 잘라서 제거하는 것인데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상 해체정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2월에 질의외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건축물을 파괴하거나 절단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을 너무 엄밀하게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좀 보면은 안 된다,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조건 대수선이라고 해서 해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파괴나 절단이 없다면은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공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질의외신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 허가 시 별도로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수선의 허가는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 허가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는 건축물 관리법이잖아요. 건축물 관리법이기 때문에 법을 주관하는 게 다릅니다.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이 다른 법이잖아요. 다른 법이기 때문에 여기 답신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수선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수선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해체 허가는 건축물의 관리법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다시 한번 득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허가죠. 무허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물 해체를 해서 건축물 해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경우에 사후 조치로 해체 허가 및 신고 신청을 받고 행정 처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로 그냥 건축물 해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걸렸어요. 그러면 다시 해체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즉 인허가 행정 처리를 거꾸로 또 한 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해체가 완료되어 허가권자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할 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 신청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를 할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제출하죠?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해체 계획서에 맞게 현장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건물이 없어요. 이미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해체 계획을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허가와 신고 신청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건축물의 완료 멸실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처벌입니다. 처벌. 뭐에 대한 처벌이죠? 무허가로 건축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에 벌칙이 나오는데요. 무허가 해체,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해체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벌칙이 상당히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만약에 무허가로 해체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공중에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사건을 보면은 철거하다가 이 벽이 잘못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중에 위험 발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허가하면서 공중에 위험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그런 벌칙이 되겠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게 된다면은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무허가로 해체를 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해체를 하면은 안 된다. 벌금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체 질의외신 3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매우 중요한 외벽의 마감 재료 해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10년 12월 30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날짜가 이 내용이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업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 해체에 관련된 질의외신 4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6개 정도의 질의외신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2월에 발간한 건축물 해체 질의외신집을 제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5페이지 되는 분량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건축물 해체 질의외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의 지붕마감재를 교체할 때 해체 신고나 해체 허가 대상인지 이 여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 어떻게 인허가를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에어컨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해서 벽을 타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해체에 관련된 정의를 공부를 하고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파괴, 그리고 절단, 그리고 일부를 제거하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해체에 관련된 정의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해서 타공 행위가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한 것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나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해서 벽을 타공하는 행위가 건축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배관 설치 타공은 해체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지붕 마감재를 교체할 경우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건축물 해체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고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해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붕 마감재에 한정하여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들어갑니다만은 마감재를 단순히 교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체공사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붕 마감재만 교체할 경우 주요 구조부를 건들지 않고 마감재만 교체하는 경우는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변이 질의외신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슬래브 일부를 철거할 경우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물 슬래브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건축물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시면요. 해당 슬래브의 해체가 건축법 2조 1항 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 2, 5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을 해체하는 경우에 해체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건축물의 슬래브 일부를 철거할 경우에 이 내용이 대수선에 해당이 되느냐 이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면 해체 허가 대상이고요. 대수선의 대상이 아니면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대수선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시행령 3조의 2, 5호를 보시면 대수선의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 5호를 보시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방화벽과 방화구역입니다. 방화벽과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방화구역이 아닌 그런 곳에서 바닥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방화구역을 봐야 되는데 방화구역은 피난방화 규칙에서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층별 방화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층별 방화구역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다면은 방화구역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면적에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체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방화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방화구역이라든가 방화벽이 해당이 안 된다면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방화구역에 해당하는 비내력 경량 벽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방화구역에 해당하는 벽이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내력 경량 벽체입니다. 비내력 경량 벽체. 그러니까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단순히 방화구역을 위해서 경량 벽체를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체의 정의가 나오고요. 방화구역을 위한 비내력 경량 벽체의 해체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 왜 그러냐? 앞서 살펴본 대로 대수선의 범위에서 방화벽과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화구역에 관련된 비내력 경량 벽체도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내력 벽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말 그대로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 부분이 주요 구조부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벽을 해체하기 때문에 대수선에 관련된 해당이 되고 해체에 관련된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단서 조건들이 하나 나오는데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체를 할 때에 현장에서 파괴도 하지 않고 절단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장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허가권자가 해체에 관련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법 문구대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파괴나 절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만약에 없다면은 해체 허가나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판별할 경우에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입니까? 아니면은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합친 그 연면적으로 봅니까? 이런 질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4호에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면적 같은 경우는 지상층, 지하층 상관없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의 모든 합을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를 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면적 기준 또한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만약에 하나, 둘, 셋, 세 개 건물이 있다면은 개별 건축물로 연면적을 산정을 해서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판별해라. 이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외신이 되겠는데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 다섯 번째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한 건물이 아니고 여러 건물을 해체할 경우에 건물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은 해체 허가 접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해체 신고서에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는 필지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는 필지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개별로 해체 허가나 신고를 신청 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 근거가 건축물 대장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각 건물이 각각의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인허가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체 계획서는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 사업 주체가 동일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여러 필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시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여러 동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또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 해체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체 질의의 신 네 번째를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내용들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